가치를 나타내는 단일 통화. 공리주의는 행복을 계량하고 통합하고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도덕과학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람들의 선호를 심판하지 않고 다만 그 무게를 잰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기호는 동등하게 계산된다. 사적 판단을 배제하는 이런 태도 덕에 공리주의는 상당한 호소력을 지닌다. 그리고 도덕적 선택을 과학으로 만들어준다는 약속은 오늘날 경제 분야의 논리적 사고에 상당한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호를 더하려면 그것들을 하나의 저울에 올려놓고 계량해야 한다. 벤담이 생각한 공리도 바로 그러한 단일 통화다. 하지만 도덕적 행위를 모두 단일 통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뭔가 잃는 것은 없을까? 공리주의에 대한 두 번째 반박은 바로 이런 의구심에서 나온다. 이 반박에 따르면 모든 가치는 공통된 하나의 통화로 파악될 수 없다. 이 반박을 살펴보기 위해 공리주의를 비용, 편익, 분석에 이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에서 널리 이용하는 의사결정 방식부터 알아보자. 비용, 편익, 분석은 모든 비용과 이익을 돈으로 환산해 비교함으로써 복잡한 사회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합리적이고 엄정한 선택을 하도록 한다. 폐암의 이익. 담배 회사인 필립 모리스는 체코에서 사업이 한창이다. 체코는 흡연이 여전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곳이다. 최근 체코 정부는 흡연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를 우려해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필립 모리스는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해 흡연이 체코의 국가 예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 작업에 매달렸다. 그 결과 정부는 흡연으로 손해가 아닌 이익을 본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유인즉 흡연자들이 생존 중에는 정부의 의료 예산을 높이지만 결국에는 일찍 죽기 때문에 노년층을 위한 의료, 연금, 주거 부분에서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를 낳는다는 이야기다. 이 연구에 따르면 담배에서 걷어들이는 조세 수입, 흡연자의 조기 사망에 따른 예산 절감 등 흡연의 긍정적 효과를 모두 계산하면 국가는 연간 1억 4,700만 달러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비용 편익 분석으로 필립 모리스와 대중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어떤 사람은 이런 논평을 내놓았다. 예전에는 담배 회사들이 담배가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을 부인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린다. 금연운동을 펼치는 한 단체는 시체 공시소에 놓인 어느 시체의 발가락에 1227달러라는 꼬리표가 달린 사진을 신문 광고란에 실어 한 사람이 흡연으로 사망할 때마다 체코 정부가 그만큼 이익을 본다는 내용을 표현했다. 대중의 분노와 야유가 거세지자 필립 모리스의 최고 경영자는 이번 연구가 인간의 기본 가치를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무시했다며 사과했다. 필립 모리스의 흡연 연구는 도덕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비용 편익 분석과 그것을 지탱하는 공리주의 사고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폐암에 따른 사망자 발생을 이익을 챙길 절호의 기회로 보는 사고방식은 사람 목숨을 우습게 보는 냉혹한 처사다. 흡연과 관련한 정책이 도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금전적 측면만이 아니라 공중보건과 인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리주의자도 흡연자의 고통, 슬픔에 빠진 가족, 죽음 같은 광범위한 결과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벤담은 공리라는 개념을 만들어 인간 생명의 가치를 포함해 여러 종류의 관심사를 하나의 저울에 올려 정확하게 측정하려 했다. 벤담은 추정자들이 보기에 앞의 흡연 연구는 공리주의 원칙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다. 다만 원칙이 잘못 적용됐을 뿐이다. 비용 편익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때이른 죽음으로 흡연자와 가족이 치러야 하는 비용도 계산에 포함해야 하며 그런 다음 그 비용과 흡연자의 조기 사망으로 인한 정부의 예산 절감을 저울질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결국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어떤 비용 편익 분석은 사람 목숨까지도 달러로 환산한다. 그럼 여기서 비용 편익 분석을 적용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둘 다 사람들의 도덕적 분노를 산 경우인데 그 이유는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계산했기 때문이다. 폭발하는 가스탱크. 포드 핀토는 197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린 소형 자동차다. 그런데 불행히도 다른 차가 이 차를 뒤에서 들이받으면 연료 탱크가 쉽게 폭발했다. 핀토가 화염에 휩싸이는 바람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500명이 넘었고 심각한 화상을 입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 결국 화상을 입은 한 차주가 자동차의 설계 결함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 가스탱크의 폭발 위험성을 포드 기술자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회사 경영자들이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본 결과 가스탱크를 안전하게 보호할 장치를 부착하려면 차 한 대당 11달러가 드는 반면 그에 따른 이익, 목숨을 구하고 부상을 방지하는 등은 그보다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포드사는 가스탱크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 얻는 이익을 계산해 보았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180명이 죽고 180명이 화상을 입으리라고 추정하였다. 그런 다음 각 경우를 돈으로 환산했는데 사망이 20달러, 화상이 6만 7천 달러였다. 여기에 불에 탈 수 있는 핀토 자동차 대수와 가치를 추가해 차를 안전하게 고쳤을 때 얻는 전체 이익을 계산해보니 4,950만 달러가 나왔다. 하지만 자동차 1,250만 대 모두 11달러짜리 장치를 부착하는 비용은 총 1억 3,750만 달러다. 결국 회사는 연료 탱크를 고치는 비용이 그에 따른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를 보자마자 배심원들이 격분했다. 그리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5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억 2,500만 달러, 나중에 350만 달러로 낮춰졌다.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사람 목숨을 돈으로 따지는 기업의 행태를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나 20만 달러라는 목숨의 가치가 형편없이 낮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액수는 포드가 정한 게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의 자료를 참조한 것이었다. 1970년대 초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NHTSA는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비용을 계산했다. 미래의 생산성 손실, 치료비용, 장례비용, 희생자의 고통을 고려해 사망자 1인당 20만 달러의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고 결론 내렸다. 배심원의 반발이 원칙 때문이 아니라 가격표 때문이라면 공리주의자도 동의할 것이다. 20만 달러를 받자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죽음을 택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한다. 교통사고 사망이 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장례 비용뿐만 아니라 희생자가 미래에 얻을 소득이나 행복도 계산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람 목숨을 달러로 환산하면 정확히 얼마가 될까? 노인 할인. 미국 환경보호국 EPA 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 했을 때도 분노가 일었지만 그 성격은 달랐다. 환경보호국은 2003년에 새로운 대기 오염 기준을 내놓으면서 비용 편익 분석을 제시했다. 사람 목숨에 포드보다는 후한값을 매겼지만 나이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공기를 정화해 살릴 수 있는 목숨의 가치는 보통 1인당 370만 달러지만 70세가 넘는 노인은 230만 달러였다. 이 차이에는 공리주의 논리가 숨어있다. 노인의 목숨은 젊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때보다 공리가 적다는 논리이다. 젊은 사람은 더 오래 살 테니 앞으로 누릴 행복도 더 크다. 노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들은 노인 할인에 항의하면서 정부는 노인보다 젊은 사람의 목숨에 더 높은 가치를 매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항의에 화들짝 놀란 환경보호국은 노인 할인을 비난하며 보고서 내용을 철회했다. 공리주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사례를 증거로 내세워 비용 편익 분석이 잘못 이용되고 있으며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비용 편익 분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우리가 사회적 선택을 할 때 재화나 편의를 얻기 위해 암묵적으로 사람 목숨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사람 목숨에도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다. 한 예로 자동차를 이용하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죽는 사람이 미국에서 해마다 4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자동차 사용을 포기하진 않는다. 포기는커녕 제한 속도를 낮추지도 않는다. 석유 파동이 일던 1974년에는 미국 의회는 전국적으로 제한 속도를 시속 55마일, 약 89km로 정했다. 목적은 에너지 절약이었지만 속도를 낮춘 덕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줄었다. 1980년대에 의회는 그 제한을 풀었고 대부분의 주가 제한 속도를 시속 65마일로 상향 조정했다. 운전자들은 시간을 절약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늘었다. 당시에는 누구도 비용 편익 분석을 이용해 운전 속도를 높여서 생기는 이익이 목숨이라는 비용을 들일 정도로 가치가 높은지 따져보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경제학자 두 사람이 이 계산에 도전했다. 이들은 제한 속도를 높여 얻는 이익 하나가 직장 출퇴근 시간이 빨라지는 것이라고 보고 절약되는 시간의 경제적 이익을 계산한 뒤에 평균 임금을 적용해 시간당 20달러로 계산. 그 이익을 추가로 발생한 사망자 수로 나누었다. 그러자 미국 사람들은 운전 속도를 높이는 편의를 위해 사람 목숨의 가치를 사실상 1인당 154만 달러로 계산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것은 시속 10마일, 약 16km 더 빠르게 차를 몰 때 한 사람을 희생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었다. 비용 편익 분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시속 55마일에서 65마일로 운전 속도를 높임으로써 암묵적으로 사람 목숨을 154만 달러로 계산하는 셈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정부가 환경오염이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한 사람당 600만 달러보다 훨씬 적은 액수다.
그렇다면 왜 그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을까? 일정한 이익과 편의를 얻으려면 어쩔 수 없이 안전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면 두 눈 크게 뜨고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며, 비록 사람 목숨에 가격표를 붙이는 한이 있어도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비용과 이익을 비교해야만 한다는 게 비용 편익 분석 공호자들의 주장이다. 공리주의자들은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때 느끼는 거부감을 극복해야 할 충동적 감정이자 명확한 사고와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본다. 그러나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부감이 도덕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가리키는 지표로 해석된다. 그들은 모든 가치와 행위를 하나의 저울로 계량하거나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가를 받고 치르는 고통. 이 논쟁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경험을 중시하는 일부 사회과학자들이 이 문제에 도전했다. 1930년대에 사회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는 공리주의의 가정을 증명하려 했다. 즉, 완전히 별개로 보이는 욕구와 혐오도 쾌락과 고통이라는 단일 통화로 환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보조를 받는 젊은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고통을 겪는 대가로 얼마를 받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예를 들면 이렇다. 윗 앞니 하나를 뽑는 대가로 얼마를 받겠는가? 새끼발가락 하나를 절단하는 대가는? 길이 15cm인 산 지렁이 한 마리를 먹는 대가는? 주인 없는 고양이를 맨손으로 지식시키는 대가는? 마을에서 약 15km 떨어진 캔자스의 농장에서 남는 인생을 사는 대가는?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대가와 가장 낮은 대가를 요구받은 질문은 무엇이었을까?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금액은 1937년 기준. 앞니 4,500달러, 발가락 57,000달러, 지렁이 10만 달러, 고양이 10,000달러, 캔자스 30만 달러. 손다이크는 이 결과가 모든 행위는 하나의 저울로 계량 비교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바람이나 만족은 을에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일정한 양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계량할 수 있다. 개, 고양이, 닭의 생명은 대개 식욕, 갈망, 욕구 그리고 거기에서 느끼는 만족으로 구성되고 결정된다.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다. 다만 식욕과 욕구가 더 다양하고 미묘하며 복잡할 뿐이다. 그러나 손다이크의 어이없는 가격 목록은 그러한 비교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 결과를 보면서 설문응답자가 정말로 캔자스 농장에서의 삶의 미래를 지렁이를 먹는 것보다 3배 불쾌하게 여겼다고 결론지어야 할까? 아니면 워낙 별개의 체험들이라 의미 있는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어야 할까? 손다이크는 응답자의 3분의 1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대도 그러한 체험을 하고 싶지 않다는 대답을 내놓았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응답자가 그 체험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하게 여긴다는 점을 암시한 부분이다. 세인트 앤스 여학생들. 모든 도덕적 행위의 가치를 하나의 도량형으로 고스란히 환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딱 부러지게 찬성하거나 반박할 근거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사례가 있다. 내가 옥스퍼드 대학원에 다니던 1970년대에는 남자 대학과 여자 대학이 따로 있었다. 여자 대학에는 여학생 방에서 남자 방문객이 자고 갈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던 탓에 곧잘 깨지곤 했다. 적어도 내가 듣기로는 그랬다. 대학 관계자들 중에도 성도덕이라는 전통적 사고를 강조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 보니 이 규정을 완화하려는 압력이 점점 높아졌고 여자 대학이던 세인트 앤스 칼리지에서도 이 주제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일부 나이든 여교수들은 전통적인 도덕률을 내세워 남자 방문객 숙박에 반대했다. 이들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이 남자와 함께 밤을 보내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전통주의자들은 자신의 반박을 뒷받침한 현실적인 근거를 찾느라 쩔쩔맸다. 그러다 자기 주장을 공리주의 용어로 바꿔 말했다. 남자가 자고 가면 대학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왜 그럴까? 그들은 목욕을 하려 할 테고 그러면 온수 소비량이 늘 것이다. 또 있다. 매트리스도 더 자주 갈아야 할 것이다. 개혁주의자들은 전통주의자들을 만나 타협안을 제시했다. 여학생 한 명당 자고 갈 수 있는 방문객을 한 주에 최대 3명까지 허용하되 각 방문객은 하룻밤에 50펜스를 대학의 비용으로 지불한다. 다음날 가디언에 세인트 앤스 여학생들 하룻밤에 50펜스라는 머리기사가 실렸다. 미덕의 언어가 공리주의의 언어로 썩 훌륭하게 번역되지 못한 셈이었다. 뒤이어 방문객 제한 조치가 전면 중단되었고 비용 지불안 또한 철회되었다.